국내 경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세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죠. 자, 26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20년 3월이죠. 5월 기사니까. 20년 3월이면 무슨 시기예요?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문제는요, 이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뭘 했어요? 물론 그때만큼 완벽히 안 좋진 않죠. 그때는 막 봉쇄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었죠. 굳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22년 5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플러스 유동성 축소에 들어갔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 같은 데서도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 앞으로 바닥을 찍으려면 한참 더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러면서 가장 큰 압력은 역시 물가 압력이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단기 충격 가능성이 2배나 급증했다. 그래서 그때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 작년 하반기에 12.5%였는데 이제 26.9%로 2배도 아니죠. 이런 거 좀 축소해요. 항상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문제는 금융 충격이 안 온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27% 외에 73%는 금융 충격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1년 내에 금융 충격이 오느냐 아니면 더 뒤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하고 있느냐. 물가 상승률 올해 전망치를 3.1%에서 대폭 수정했죠. 이게 5월에 수정한 겁니다. 2월에서 5월, 불과 3개월 만에. 그리고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5%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심하면 6%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 그럼 물가 상승은 쉽게 볼 일이 아니죠. 일단은 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겠느냐. 그랬을 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많이 쓰니까. 그랬을 때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최근에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환율 자체도 30원대까지 떨어져서 이제 고점 찍고서 뭐 1100원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역 경기도 안 좋아지죠. 무역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생산, 소비, 투자 다 감소하는 게 뭐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라고 봅시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무역 적자가 늘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 적자 좀 나도 돼요. 왜? 달러가 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출을 100억 달러 했다 칩시다. 좀 규모는 작게 잡은 거지만, 그리고 수입을 120억 달러 했다고 칩시다. 매년 이렇게 되면 매년 20억 달러씩 손해니까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네는 뭐 하면 돼요? 20억 달러 찍으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무역 적자가 났다. 그래서 똑같이 100억 달러 수출하고 120억 달러 수입했다. 그러면은 20억 달러가 손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20억 달러씩 뭐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외화가 유출이 되는 거다. 그럼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한국의 외화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는 풍기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환율이다. 그런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투자도 슬금슬금 빠지는 분위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점 찍었다라고 방심할 때가 아닌 게, 사실 우리나라 6월에는 지금 금통위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6월에는 빅스텝을 밟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7월에 미국도 빅스텝을 밟고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안 밟는다. 베이비 스텝만 밟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 금리를 따라잡힙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돼지고기, 밀가루, 관세 0%. 자, 뭘 줄여서? 세금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심각해지는 게 고령화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복지 인구는 늘어나죠. 그러면은 생산은 줄어드는데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는 사람들은 줄었는데, 예전에 100명이서 100명을 부양했다. 근데 한 명 부양할 때마다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명에서 10만원씩 나눠내면 돼요. 그런데 생산인구는 반토막 나고 복지인구가 2배가 되면은 똑같이 10만원씩 필요하더라도 내는 사람 부담에서는 4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2천만원이 필요한데 50명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40만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을 100명에서 마련하려면 10만원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부양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세금은 줄이죠. 관세 0%도 있고 지금 뭐 보면 양도세도 감면해준다, 보유세도 감면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금 다 떼고서 그러면서 돈은 푼대요. 그러면 세금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원해가지고 풀고 하면은 물가가 쉽사리 잡힐 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다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랏빚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태도를 보면은 작년에 그렇게 포퓰리즘 하더니 세금 다 깎아주고 복지 예산 늘려가지고 수경 늘린다는데 이걸 찬양하고 있다. 미친 짓이죠. 나라 망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물가 하락 유도하더라도 업계에서 쉽사리 내리겠어요? 식당 같은 데나 주유소 뭐 이런 데 갔을 때 주유소는 뭐 그래도 영향을 받긴 받지만 가격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리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쉽사리 잡힐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지금 미국이 인플레빨 수요 파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높은 가격이 수요 파괴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죠. 인력난이 비상에 걸렸다. 자, 그래서 보면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비상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연봉 2억을 줘도 사람이 없다. 물론 아무나 2억을 주진 않겠죠. 그만큼 경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온다. 사실은 임금이 얼마나 오르긴 올랐어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그런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게 나오죠. 그전에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왜? 고용을 비싸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게 상품 가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각 국에 물가 영향을 주죠. 플러스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보면요, 증시 많이 빠지고서 지금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죠, 바닥론이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 신호들을 보면은 이전 증시 급락 때보다 낮은 빅스, 그 다음에 완만한 수준의 콜 대비 풋 비율, 코로나 1.8, 현재 1.33 둘 다 낮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유지 종목 비율 높고 낮은 채권 스프레드, 그 다음에 투자자 심리 바닥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바닥 지표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심리만 바닥 찍었다. 그 이유는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거부터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그랬죠. 특히 코로나 이후 자산 시장에 대한 과한 기대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은 바닥을 안 찍었는데 투자자 심리만 바닥 찍고서 아, 지금 바닥이겠구나 하고 몰려 들어가는데 먹잇감이 되게 딱 좋다는 거죠. 즉 뭐예요? 위기가 끝나진 않았는데 심리만 바닥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그럴 경우 속는 거죠. 아, 지금은 바닥이구나 하고 우르르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연동이 안 되겠느냐. 거기다 아까 보유세 낮은데도 더 낮춘다고 하고 있어요. 세금은 줄이고 있다. 수경이나 이런 거 많이 늘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분은 빚이 되는 거예요, 빚.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나랏빚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세금 걷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장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고령화가 위험한 거고, 그래서 세금을 불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복지에 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에는. 그런데 불로소득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그거 나중에 나랏빚 늘어나면 세금 어디서 다 메꾸겠어요? 진짜 양극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폭등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부자 감세죠. 왜 부자 감세냐?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주고 나중에 서민 증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장기 침체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그런 게 심각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근로소득도 잘 안 벌려고 그래. 나중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좀 그런 기미가 오고 있죠. 막 MZ세대들, 물론 모든 MZ세대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지만 맨날 파이오족 이야기하고서 뭐 이래서 돈 버는 사람 바보처럼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인력난이 심각해지고요.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 그만뒀다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다. 일본 침체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얼마나요? 공시가격 6억이면 7만원 깎아주는데 12억 6천이면 67만원 줄어든다. 즉 자꾸 보유세를 깎아주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세금 깎는 건 미친 짓이에요. IMF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강조한 거. 임대차 3법 강화랑 보유세 강화. 근데 임대차 3법 폐지하려고 그러고 보유세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집값 잡겠다는 정책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 격차는 늘리려고 하면서 세금 줄이고 결국에는 장기 침체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 뭘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층. 돈 빌리기 쉬워진대요. 미래소득 반영하고 50년 모기지 도입해서 LTV 80% 확대. 자, LTV 80% 확대는 요거는 그렇다 칩시다. 여기는 뭐 미국도 LTV 높다고 하니까 DSR은 확실히 도입되면 LTV는 확대해도 돼요. 그런데 미래소득 반영하고 50년 모기지 도입한대요. 자, 50년 동안 돈 갚으래요.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돈 빌려줘서 은행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대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뽑아 먹느냐. 장기적으로 뽑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버는 사람한테 30년 뽑아 먹으면 얼마밖에 못 뽑아 먹는데 50년 뽑아 먹으면 그보다 더 뽑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50년까지 가면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 그래서 매년 원리금 열심히 내서 25년쯤 갚으면은 아 지금 반쯤 갚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다. 복리계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미래소득 반영한대요? 그러면은 미래금리도 반영 안 해요? 왜 미래소득은 반영하면서 미래금리를 반영을 안 해요? 미래 손실 대비는요 지금 소득으로 했을 때 소득 성장도 있지만 금리 성장이나 여러 가지 불시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건데 미래 소득을 반영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년층 빚은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소비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다 그래서 저 심리에 넘어간다면 소비는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딱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간다 그러면 30년만 가요? 그게 다 지금 청년층 빚으로 현재의 자산 가치를 버티고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붕괴가 될 때는 한번 붕괴가 돼야 돼요. 그거 계속 경착륙 하면은 나라 망한다. 경착륙 안 하면 나라가 더 망해요.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하면은 당장 몸은 안 좋아요. 한 반년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경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수술을 해야지. 그거를 약으로 안 되는 상황이든 어떻게든 약으로 계속 연명하다가 6개월 뒤에 가봐요. 수술한 6개월처럼 입원은 안 했더라도 암덩어리는 더 커져 있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집값 떨어지면 리스크가 오히려 커진다고 하고 있죠. 과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중에서 청년이 가장 타격이 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붕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윗세대의 빚을 청년층한테 떠넘기면서 경기 계속 침체 이끌고 가는 거고 자산이 한번 붕괴되면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청년층은 다 붕괴가 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털어내야지. 계속 금리 인상해가지고 월급도 올랐다.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은행에서 떼가고 세금 떼가고 세금 뭐 지금 줄인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 재정이 파탄이 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서 떼가고 세금 떼가고 남는 돈 없어요. 그걸로 뭘 소비를 하고 뭘 자산을 사요. 결론 지금 경기 매우 안 좋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가 문제도 있지만 플러스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계부채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물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둘 다 유지하면서 버티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 생긴다. 그러면 분명 장기 침체 온다. 만약에 물가에 집중해서 가계부채 터트려 버리면요 이거는 단기 굉장히 위기가 오지만 그 이후에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냅두고서 물가를 폭등시켜버리면 이건 제일 위험한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갈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빨리 붕괴하면 붕괴할수록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터트리면 2015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계속 그 리스크를 늘리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안 터진다고 난 지금 돈 더 벌었네 더 버틸 수 있네 계속 버텨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